사람들이 정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저점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 떨어진 때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투자를 수익을 내기 위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들어갈지 말지를. 근데 작년 10월 전까지 막 1억 8천만 원 되고 막 1억 5천만 원 될 때 사람들이 막 와 하고 관심을 가져요. 비쌀 때. 열광하죠. 그때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에이 그러고 다시 또 돌아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투자에 실패하거나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실천을 못하고 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내가 1억 8천만 원 할 때 이거 1억 5천만 원 할 때 좀 진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고민하셨던 분들은 지금 1억 원 할 때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싸졌잖아요. 싸졌으니까. 왜냐면 작년에 내가 1억 8천만 원 할 때 진입을 고민해 주셨던 분들은 그래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장기 우상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진짜 뭐 친구 따라 관광 가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투자하면 안 돼요. 100% 실패하고 운이 좋아서 돈을 살짝 벌 수도 있는데 못 지켜요. 근데 작년에 장기 우상향을 판단해서 들어갈 거라고 고민했는데 이게 좀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관심이 더 높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회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은 지금 당연히 있을 거고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용히 오히려 공부하고 진입하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막 드러나는 것들 막 SNS상에서 막 떠들어대지는 분들 보면 조금 올라가면 와 해가지고 막 사야 된다 그러고 조금 떨어지면 또 그거 봐라 뭐 이래요. 그럼 지금은 오히려 더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만약에 이게 가치가 본질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면 진입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지금 일단 이 크립토가 지금 4년 주기로 봤을 때는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겨울 상황, 가격이 떨어진 상황인데 보통 이런 국면이 최소 1년간 지속되다가 이제 1년 뒤부터 서서히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한 4년 뒤에 정점을 찍는 게 이제 기존의 사이클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은 저는 지금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서사도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4년 주기라는 사이클이 아직까지는 지난 7년간 우리의 뇌리 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현상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 사이클을 이뤄왔던 그 본질적인 동력이 뭐였냐를 보면은 결국은 공급 단가가 상승했던 거. 왜냐면 4년 주기 반감 때문에 이제 채굴 단가가 2배가 되니까 일단은 시초 가격이 시장에 내놓는 채굴자들의 가격이 2배가 되는 거죠. 지금 그건 무의미해요. 왜냐면 2천만 개가 이미 채굴이 됐고 그 2천만 개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하루에 140개인가 채굴되거든요. 그 140개가 뭐 내가 가격을 설정한다고 해서 이 140개가 나머지 시장 가격을 컨트롤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비율상.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스탁트 플로우라고 하는데 스탁이 너무 커요. 이미 분모가. 그래서 분자가 140개가 와서 이 가격을 올려봤자 이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어떤 역할을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과거 3번의 반감기 동안에는 공교롭게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한 건지 모르겠으나 공교롭게 그 금리 인하 유동성 확장과 이게 맞물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었던 3번의 반감기 때는 지금이 금리가 올라가는 주기하고 맞물려서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지금 뭐 기대만큼 지금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올릴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 또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뭐 전쟁 때문에 인플레 문제 때문에 뭐 금리를 안 올리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뭐 인상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금리를 한번 인하 사이클에서 인상 사이클로 그 FOMC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거를 선회한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유지되거나 아니면 지금 이 전쟁 국면이 조금 완화돼서 어떤 확장 국면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수축되는 국면은 아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또 다른 메커니즘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M2 통화량이 수축되는 국면은 최소한 아니다. 그렇다면은 M2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비트코인 가격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이나 이제 위험 자산들은 단기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데 근데 4년 주기 때문에 단지 4년 주기라는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야 막 이렇게 막 우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유동성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SLR 규제가 풀렸다. SLR 규제가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자기 자본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 월가 은행들한테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너무 파생 상품을 남발해서 금융위기가 났으니 지금 은행들이 파생 상품을 남발할 수 없게끔 어떤 자본 규제를 두자. 그래서 은행들이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때에도 5% 정도의 자기 자본을 금고에 넣어놔야 투자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100 사면 $5를 내가 금고에 넣어놔야 되니까
이게 이제 자금 유용하는데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바젤 3 어떤 체제라고 하는데 바젤 3 체제에서는 미국의 월가의 은행들이 자기 자본이 없이는 이제 투자를 그렇게 남발하지 못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도 이제 월가 은행들이 사주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트럼프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이제 은행들의 등급을 매겨서 순차적으로 이 SLR 규제를 풀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5를 금고에 안 넣어놔도 $100 국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커진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1등급 은행들은 1월 달부터 그렇게 했고, 올해 4월 1일부터 미국의 모든 은행이 이제 자기 자본 규제 없이 국채를 살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 레버리지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 레버리지 완화로 인해서 이제 월가가 굴릴 수 있는 돈이 $6조 된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대략 중간값으로 보면 $3조 정도가 이제 미국 국채 시장에 흘러 들어갈 수 있고, 맥시멈 $6조 정도가 이제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효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양적 완화 효과가 돼요. 네, $6조 풀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들이 지금 뭐 금리가 인하됐다 그러면 막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이제 뭐 유동성이 좀 풀리나 보다 이걸 체감하는데, 이 SLR 규제 때문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린다라는 거는 이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지니어스 액트나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법안들이 이제 확정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경우에는 속도에 의한 양적 완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양적 완화라는 거는 광의의 통화량인 M2 통화량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퀀터티가 늘어나는 거예요. 량이, 전체 량이.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이게 양적 완화고,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돈을 찍어서 풀거나 실제로 이제 양적 완화를 하거나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통화 유통 속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커피 사 먹고 카드 결제하고 여행 다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소비 패턴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통화 유통 속도를 늘리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방법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거래량을 늘리는 건데,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일시적으로 바뀌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늘리는 거는 상수였죠. 그냥 정해진 값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화량은 M이고 거래 유통 속도는 V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을 하는 방법은 이 M 곱하기 V예요. 통화량 곱하기 거래 속도. 근데 이 V는 거의 상수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M이었죠. 그래서 변수는 M이다. 그래서 자꾸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부터 금리 낮춰라, 양적 완화해라 했던 거죠. 근데 연준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M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는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주목한 게 V예요. 그러면 이제 참모들 쫙 모아놓고 이제 재무장관, 상무장관 쫙 모아놓고 이 V 높이는 방법이 뭐야? 딱 그러니까 이제 기존 경제학자들은 V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거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내가 돈을 풀어서 지갑에 꽂아주면 안 가는 휴가, 베케이션, 바캉스 가고 또 안 먹었던 스테이크 먹는 건데, 그게 결국은 M이잖아요. M이 늘어야 V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거야. 야, 그게 아니라 양적 완화하지 말고 V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다들 그건 없습니다 라고 했지. 근데 그 말에 해답을 찾은 게 빅테크였던 거예요.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가 와서, 그 사람들은 인문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엔지니어링, 코딩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그 인문학적인 그 지식이 있는 엔지니어들, 이제 빅테크 천재들이 와서 V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지금 은행 시스템을 바꾸는 거다. 은행 시스템 바꾼다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은행 시스템이 굴러가는 건 9 to 5잖아요. 우리가 카드는 긁지만 실제 밑단에서 이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이체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은행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지금 월가가 하는 거를 빅테크들이 하면 됩니다. 일단 9 to 5, 8시간 동안 하는 거래를 24시간 동안 하면 거래가 3배 늘죠. 그렇죠? 거래 속도가 곱하기 3이 돼요. 그러면 MV는 PY, 이거는 경제 성장 GDP거든요. 그러면 V가 3V가 되면 PY가 3PY가 되니까 경제가 3배가 크는 거야. 좋은 얘기인데 알겠는데 방법이 뭐야? 그랬더니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돼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이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결제를 하고 이체를 하게 되잖아요. 실제 이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속도가 3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양적 완화보다 훨씬 더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 들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통화 유통 속도를 늘려, 이게 M도 늘어나요. 통화량도. 왜냐면은 달러가 1달러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1달러도 있고 1스테이블 코인도 있잖아요. 그럼 통화량이 2배가 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3천억 달러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인데 이게 3천억 달러가 3조 달러가 되면 그만큼 이제 통화량도 3조 달러만큼 늘어나요. 근데 이게 또 거래가 돼서 1년 360일 거래가 된다? 그럼 3조 달러만 느는 게 아니라 곱하기 3, 10조 달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추산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 단기적으로 2조 달러 정도가 시가총액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2조 달러만큼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 2조 달러가 3배만큼 이제 거래가 되니까 6조 달러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6조 달러 늘어나죠. 아까 SLR 규제로 인해서 지금 유동성이 6조 달러가 늘어났잖아요. 규제 완화로 인해서.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로 인해서 또 6조 달러에서 10조 달러가량 통화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똑똑한 기존에 있었던 경제학자들 데려다가 이제 이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니까 고리타분한 얘기만 했는데 빅테크들 와가지고 뭔가 대책을 만들어내라고 했더니 통화 유통 속도라는 어떤 획기적인 발상이 나왔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키우자라고 한 거죠. 스테이블 코인 키우면 통화 유통 속도가 늘어난다. 통화량도 기본적으로 늘어난다. V를 키우는 방법은 지난 몇백 년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떤 빅테크 기술력으로 가능하구나. 블록체인이라는 거로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 패권을 지키는 방법은 이제는 M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V를 조정하는 거다. V를 조정하는 거는 빅테크들의 테크놀로지로 가능하다. 그게 우리의 금융생활에서 구현되는 방법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국경 없이 유통이 가능하니까 일단 M이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근데 이게 아니어도 V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키워.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월가가 반대하니까 그러면 이자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 절충하자. 그래서 이자 안 주는 선으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된 거고. 그래서 이제 발행사가 이자 안 주는 거는 합의가 됐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제3자도 이자를 주지 말자고 하니까 그거는 지금 치고받고 월가랑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유동성과 통화 유통 속도를 한꺼번에 늘려서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 효과가 있다. 양적 완화가 되고 유동성이 확대되면 뭐가 제일 많이 오르느냐?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는 하반기, 내년 상반기 또는 아까 말했던 SRR 규제가 지금 완화돼서 본격적으로 지금 월가가 이제 국채 투자 또는 이제 돈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푼다. 그럼 4월부터는 이미 돈이 풀리고 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모를 뿐이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안 낮출 거냐? 근데 금리를 안 낮추더라도 이제 지금 케빈 워스의 신임 연준 의장이 이제 5월 15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건 뭐냐면은 금을 파는 거예요. 금을 재평가하는 거, 금을 계급화하는 거. 그래서 장부상 금을 재평가해서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의 돈을 찍어서 재무부 계좌에 넣어줘요. 그럼 재무부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재무부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원하는 거는 이거를 기술적으로 회계 장부만 정리해서 현재 6조 달러인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하고 이제 MBS 채권 이거를 그냥 상쇄시킬 거냐. 2조 달러가 있으면은 이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돈을 재무부한테 계좌 이체를 안 해주고 연준이 직접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태워버리면 돼요. 2조 달러만큼. 그럼 미국의 빚이 줄어들거든요. 연준은 이걸 원하는데 재무장관은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는 정치인인데 너는 학자지만 우리 정치인이잖아. 이 유권자들한테 돈을 뿌려야지 우리는. 너는 맨날 앉아가지고 막 공부만 하니까 너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하고 내가 원하는 거는 계좌에 넣어줘 일단. 우리가 그거 쓸게. 그래서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럼 돈이 풀리죠. 그러면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정도는 재무부의 양적 완화로 돈이 풀려요. 하반기부터. 네, 그럼 일단 신임 연준 의장이 오면서 재무부의 양적 완화가 1조 달러를 가지고 최소한 1조 달러를 가지고 금을 재평가한 돈을 가지고 일단 1조 달러를 풀 거다. TJ 계좌에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이제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특별 계좌로 이체를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쓸 거다라는 거. 그러면 재무부가 돈을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많이 풀 수 있다. 그러면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케빈 워스는 통화정책에 대한 중립성을 이제 강화시키려는 의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다. 왜냐면 이제 금리밖에 없거든요. 양적 완화는 재무부가 할 거니까.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인하를 할 텐데 그리고 케빈 워스는 기본적으로 신기술에 의한 화폐 제도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할 걸 논의하게 되고 재무부가 이제 1조 달러 이상의 양적 완화를 할 거고 월가가 6조 달러 가량의 레버리지를 쓸 거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그게 365일 1년 365일 24시간 거래가 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행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하반기 최소한 지금 4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한 석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양적 완화가 돼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니까. 근데 4년 주기 막 그 서사, 야, 아니야,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하면서 빡빡 우기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서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가 되고 금리 인하가 되고 돈이 풀리면 비트코인 올라간다, 가격이.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논리와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과 인간의 공포심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당연히 과거에 그랬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긴 있어요. 당연히. 비트코인은 최소 1년 정도는 겨울이다. 근데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현재.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양적 완화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그 합리적인 어떤 시스템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사들일 거다. 근데 개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니야. 크립토 윈터인데 난 안 살 거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기관들이 막 사더라. 그러면 이제 그게 수렴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양적 완화 될 거다라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크레디트 액트,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비트코인 액트, 그리고 금부유고 투명성 법안, 그리고 이외에도 4개 정도의 지금 크립토 관련된 법안들이 이제 그 시니처 및 상원, 공화당 상원의원 등등의 주도로 발의가 돼 있거든요. 8개 정도가 돼요, 관련된 법안들이. 근데 이 법안들은 작년 이전의 시기와 지금 현재 공화당 또는 민주당의 크립토 옹호하는 의원들이 주도로 발의해 놓은 2026년에 발의해 놓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작년과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작년에는 이거를 금융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어떤 금융 투자 상품으로서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의 문제였는데 올해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중국, 러시아라는 패권 경쟁 국가들과 패권 경쟁을 하는 전략적인 안보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행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을 거고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결정을 했고 이 행정부의 요구사항과 어떤 배경들을 받아들여서 공화당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주도로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안들을 8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키지 법안을 제외하고도 그 법안들 안에 이제 수정안들의 개념인데 클래리티 액트가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상품이냐를 규정하는 법안에서 이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CBDC나 이 위안화를 쓰는 국가들 또는 기업들은 미국의 국방부의 입찰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 제외시키겠다. 그리고 미국의 국경 안에서 그 중국의 CBDC나 러시아의 CBDC나 또는 브릭스의 어떤 블록체인망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이제는 미국의 금융망으로 또는 블록체인망으로 발을 들이지 못한다. 전부 배제시키겠다. 그게 크레디트 액트 수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크레디트 액트는 단순하게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명확하게 다루는 법안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사이버 금융 패권을 이제 디지털 금융 패권을 어떻게 지킬 거냐의 문제로 격상이 돼 있어요. 그 법안들이 이제 추가로 4개가 지금 이제 올해 4월 10일 이전에 발의가 돼 있고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이제 4월 달이 중요했냐면은 지금 국방부가 비트코인이 사이버 안보 자산이라고 규정한 보고서를 원래 4월 17일까지 시한으로 미국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을 해요. 이거는 미국의 국방부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안보 자산이다라고 아예 대못을 딱 박아놓은 보고서예요. 그럼 이게 그 미국 국방위원회에 제출이 되면 미국 국방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과 이제 뭐 이런 그 블록체인 이 크립토가 이제는 그 의회 차원에서 국방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될지를 논의하기 시작해요. 미국의 행정부는 국방 안보 자산으로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이미 국방부는 했고 이게 그래서 4월 17일까지 국방부의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이 되면 의회가 그때부터 발의가 된 비트코인 관련된 모든 법안들을 사이버 안보 자산의 관점에서 다뤄야 될지를 논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4월 10일 날, 그러니까 시한이 4월 17일이었던 거예요. 일주일 먼저. 그러니까 국방부가 미리 일주일 전에 제출을 했어요. 4월 17일까지 안 기다리고. 그게 왜 그랬냐면 4월 17일 날 제출 시한이니까 그 전까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또 뭐 고칠 게 없나? 또 더 완벽하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마감 시한은 4월 17일이야. 그럼 일주일 동안 시간을 굳이 내가 미리 제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보다 좀 완벽하게 고치려고 내가
고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위안화로 결제한 배를 통과시켜 주니까 그럼 이거는 비트코인이 적성 국가가 이 블록체인 망을 이용할 때 미국의 달러 결제망에 위협이 되더라. 이게 지금 실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현재 미국의 달러 패권의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인데 갑자기 이란이라는 적성국이 그 뒤에 중국이라는 적성국이 있는 이 위안화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이 이란을 지금 살살 간지럽혀가지고 갑자기 비트코인하고 위안화로 결제한 이 위안화, 그 CBDC로 결제한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유조선만 통과시켜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패권을 지금 영리를 건드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페트로달러에 정면 도전한 거죠. 중국과 이란이. 패권을 잃으면 죽는 거거든요. 이란하고 중국을 이제는 죽여야 돼요. 미국은. 안 그러면 패권을 뺏기죠. 그래서 이 도전을 어떻게든 깨부셔야 되거든요. 이 도전을 깨부시기 위한 대응 전략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란 거는 점유율이 높으면 되거든요. 지금 이란이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그 블록체인 망을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달러 패권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그렇다면 미국이 이거에 대응하려면 비트코인 점유율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비트코인 점유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4월 17일까지 안 기다리고 이 보고서를 4월 10일 날 제출했어요. 국방위원회에. 그럼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는 미국 상원이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안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국가안보 자산이라고 국방부가 보고서를 써서 보내왔어. 그럼 이게 맞는 말인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관련된 법안들이 뭐야? 그랬더니 비트코인 액트, 클래리티 액트, 지니어스 액트, 그다음에 금보이고 투명성 법안, 그다음에 이제 클래리티 액트 상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왜 사이버 안보 자산인가? 그리고 중국의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걸 쭉 논의를 해놓은 법안들이 쭉 8개가 올라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올라온 보고서를 쭉 보니까 이게 사이버 안보 자산 가치가 있다. 근데 지금 실존적 위협이 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럼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된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8개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안들을 이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방수권법이라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이 큰 틀에 이 법안들을 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제는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미국이 SEC나 그 선물거래위원회가 다뤄야 되는, 그러니까 금융위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루던 이 문제가, 물론 그들도 다루겠죠. 거기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방부, 지금 전쟁부죠. 그리고 미국의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미국의 패권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이 조직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자, 국방부는 이미 결론을 냈고 사이버 안보 자산입니다 결론 냈고, 미국의 국방위원회가 이제는 4월 21일 날 현지 시간으로 상원에서 청문회, 비밀 청문회를 해요. 비공개 청문회.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그 보고서를 작성한 주요 실무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맞는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 쪽 사람들 다 데려다가 자, 이 문제를 이제는 금융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다뤄야 될지 한번 이제 공청회를 갖는 거예요. 이제 형식적인 공청회고, 그 다음에 미국은 그 어떤 법률의 수정안을 그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을 이제는 그 국방법, 그러니까 국가수권법이라는 이 큰 틀에서 다뤄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국방위원장은 그 공화당 소속이고, 이 공화당 소속의 국방위원장은 이제 크립토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편이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 논의가 4월 21일 날 공청회를 하고 5월 달에 이제 소위원회가 결정을 하거든요. 소위원회가 만약에 이거를 상원소위원회가 이 문제를 채택하게 되면, 근데 상원소위원회는 지금 공화당 이제 우위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6월 달에 본회의에서 이제 이거를 도장을 찍으면 이제 이거는 국방 문제로 미국이 패권 문제로 앞으로 비트코인을 다루게 돼요. 근데 그 작업들이 지금 이제 4월 10일 날 그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서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점은 그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 관련된 그 법안들의 수정안이 원래 미국 상원위원회에서는 그 상원에서는 그 내가 어떤 법안이나 수정안을 제출할 때 다음 회계연도에 수정안이에요. 2027년에 어떤 그 법안을 만드는데 그 수정안이 제출되면 그 시한이 있는데 그게 3월 13일이었어요. 지난 3월 13일. 근데 3월 13일까지 신샤노미스 상원위원 등 모든 비트코인 관련된 그 패키지 법안들을 만들었던 의원들이 3월 13일 날 전에 이미 국방수권법의 수정안으로 이거를 넣어달라는 법안을 다 제출해 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는 야, 비트코인이 금융자산 아니야?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의 어떤 반대 논리였는데 갑자기 이란 전쟁에서 보니까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을 우회하는 강력한 어떤 실존적 위협이 됐고, 그거하고 맞물려서 갑자기 4월 10일 날 국방부가 비트코인 사이버 안보 자산이다라고 딱 못 박은 보고서가 올라와서
지금 상원의원들한테 공유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Executive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이거를 법안이 이제 보고서가 올라와서 의원들에게 공유가 됐다라는 거를 그 소위원장이 의원들한테 이제 레터를 보내는데 그게 이미 레터가 뿌려졌어요. 자, 국방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어. 그래서 이걸 올려놓을 테니 공유하고 이걸 한번 가지고 논의를 해봐. 라는 게 이제 Executive Communication, 행정적인 그 메신저로 공유가 됐거든요. 이거를 이제 캐치를 해서 지금 일부 SNS상에서는 이게 이제 알려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3월 13일 날 이미 수정안들이 다 제출이 됐다. 4월 10일 날 국방부가 그 비트코인을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채택했다라는 보고서가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에 제출이 됐다. 4월 21일 날 상원 국방위원회 소위가 이제는 비트코인을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채택해야 되는지를 공청회를 열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 판단을 기반으로 5월 달 정도면 소위원회가 이제 포결을 붙여서 이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되면 6월 달 정도 되면 본회의 때 통과된다. 그러면 8개의 법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이건 국방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거기에 끼워진 모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액트 등등의 8개 법안이 끼워져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문구를 좀 수정하거나 이제 이거는 영 아닌데 그러면 좀 빼거나 하는 일들은 벌어질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세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이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크레딧 액트는 통과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액트도 통과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맞물려서 스코베센트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최근에 기고문을 통해서 지금 크레딧 액트의 통과가 지지부진한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사이버 안보 인력들이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으로 유출된다. 그리고 이거는 사이버 국방 안보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이걸 통과시키지 않는 거는 이제 안보 문제다. 안보 문제에 져야되는 행위다. 라는 기고문을 거기에 맞춰서 그 스코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원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 요원이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즈하고는 서로 척을 진 관계거든요. 근데 왜 하필 스코베센트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가장 레거스 미디어 그리고 이제 그 월가의 금융세력들 친화적인 매체에 이 기고문을 실었을까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대상이 월가인 거죠. 네, 만약에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친화적인 이제 우파 매체에 실을 거면 CNBC나 폭스뉴스에 가서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가장 적대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신인들이 이 매체를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월가의 금융 세력인 거죠. 그 금융 세력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매체한테 가서 그 스코베센트 재무장관이 경고장을 딱 지금 날려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국가안보 문제니까 이 문제에 반대할 경우에는 국가안보 차원을 다루겠다라는 얘기를 거기에 명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 중국이 지금 그 채굴 산업을 공식적으로는 지금 불법으로 중국에서는 채굴 산업이 불법이에요. 거래 또는 채굴이 불법이에요. 근데 지금 마카오나 홍콩에서는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이걸 지렛대로 자국으로 채굴 역량을 채굴 시스템을 자국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2기 때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이 뭐냐면 석유 석탄 떼라. 캐내라. 그러면 우리가 석유 석탄을 가장 싼 가격에 캐낼 수 있게 해줄게. 어떻게? 전기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낮게 만들기 위해서. 전기세를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만들 거야? 그랬더니 비트코인 채굴하거나 AI 데이터 센터 굴리는데 전기세가 가장 중요하니까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와 전 세계 모든 채굴 사업자들은 미국으로 와라. 네, 텍사스로 와라. 그래서 실제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스레이트가 원래 중국이 거의 40%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점유율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점유율이 중국이 40%였고요.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미국이 중국보다 작았어요. 근데 중국은 2023년인가부터 채굴까지 금지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달러 패권을 연장시키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한 다음에 1기 때부터 2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해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국이 38%, 중국이 20%예요. 중에 반토막이 났죠. 공식적인 거라서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이제 중국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미국이 2배가 됐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이란 전쟁 이후에 또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을 왜 하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결과론적인 거지만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일단 이란에 있는 채굴장이 다 파괴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채굴 그 점유율이
9%였어요. 석유 에너지가 싸니까.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도 같은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채굴 하고 있어요. 많이. 그 단일 국가가 9%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란이 지금 9%에서 0%가 됐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2%인데 그냥 제로라고 해도 무방하죠. 10%에서 그냥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분모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채굴량을 다 합해놓은 분모가 이란이 파괴돼 버렸으니까 분모가 작아졌어요. 그럼 분자가 큰 미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란이 파괴된 것도 있고 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값이 유럽이 높아지니까 유럽에 있는 채굴장들도 이 그 채산성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 이후에 4월 7일 기준으로 이 통계를 다시 뽑아보니까 미국이 몇 %인지 아세요? 60. 중국이 15% 통제권을 가진 거죠. 50%가 넘어가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채굴, 이제 이걸 그냥 채굴 점유율이라고 하면 해스레이트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냥 점유율이라고 하면 미국 60%예요. 미국이 사실상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본질에는 위협적이죠. 왜냐면 그 탈중앙화된 자산인데 한 국가가, 물론 이제 이거는 미국 정부가 직접 컨트롤하는 건 아니죠. 채굴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기업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국가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사시에는 어쨌거나 미국 국경 안에 이 점유율이 60%가 됐다. 이거는 특정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미국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이란 전쟁 이후의 변화예요. 그럼 미국은 반대로 지금 이란이 달러 지배력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 근데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금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 달러 공급망과 똑같아진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은 왜 그렇게 서둘러서 미국의 전기세를 낮추고, 물론 제조업을 미국으로 유턴시키는 목표도 있었지만 AI 기술 선점에서도 전기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미국 내에 치면 그 데이터 센터를 통제함으로써 전 세계 AI 산업을 통제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는데, 그렇다면 이 채굴 기업들이 채굴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보내주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놨거든요. 그 전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맥시멈 수요에 맞춰가지고 전력 인프라를 못 깔아요. 왜냐면은 맥시멈이 100이라고 하면은 대략 70 정도에서 맞춰놓고, 왜냐면 1년 사시사철 그 맥시멈 전기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맥시멈이 이제 8월이라고 보면 8월 달에는 우리가 막 정전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인프라가 맥시멈에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산하면 과설비가 되잖아요. 1년 중에 일시적으로만 이제 그 정도를 쓰는데, 근데 미국은 앞으로 분명히 과공급 체제는 불가능한데 과수요로 인해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그러면 그거를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이게 탄력적이어야 되거든요. 공급이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로 확 쏠릴 경우에는 채굴장에 있는 전기를 이제 AI 센터로 밀어주고, 평상시에는 채굴장 대신에 채굴장에 들어가는 전기세를 좀 낮춰주고, 전기를 낮춰주고, 그러면 채굴장들은 내가 값싼 전기를 쓰면서 채굴을 하다가 갑자기 미국 정부가 잠깐만 우리 지금 전기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AI 센터로 보내야 돼. 니네 전기 끊는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그 제네시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건데요.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핵무기를 비축하는 경쟁처럼 미국은 전기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선점하고 어떻게 유지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는데, 그 전기를 미국이 가장 값싸게 일단 생산하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몰아주자. 근데 AI 데이터 센터라는 과수요의 인프라를 과공급할 수 없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채굴장들과 조인해서 채굴장한테 전기를 싸게 공급해 주다가 AI 데이터 센터에 과수요가 생겼을 경우에 전기를 채굴장을 끊고 그쪽으로 몰아주자.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와 지금 미국에 있는 채굴장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미국의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취급될 때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 그러면 안보 자산의 공급망이 되는 거거든요. 안보 자산의 공급망.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특혜를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들은 안보 자원을 관리하는 공급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실익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패권 안보와 연관된 어떤 기여를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명분이 미국 시민들에게 어떤 세금을,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하는 명분이 되죠. 산업이 아니라 이제 안보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 미국 행정부가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줄 수 있는데 그 명분은 사이버 안보 자산에 대한 공급망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이들에게 특혜를 준 만큼 의무를 부여하겠죠. 미국이 이 안보 자산을 가용해야 될 경우에는 모든 우선순위가 이제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사이버 안보 자산의 어떤 활용을 위해서 니네들이 다 그 자원을, 인프라를 우리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렇게 동의하에 지금 채굴장, AI 데이터 센터 등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텍사스 오버스틴을 중심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채굴장도 넘어가고, 독일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도 넘어가고, 독일에 있는 지메스의 자회사도 넘어가고,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미국 이제 독일에서 이 막 친환경 규제, 뭐 배출가스 규제, 뭐 등등 다 맞추면서 장사하려고 보니까 막 머리가 돌아버리겠어. 그러니까 그냥 미국으로 가자 이런 거고요. 지금 그 중동에 있는 모든 채굴장은 다 파괴됐어요. 일단은 그냥 파괴됨으로써 미국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또 남아있는 채굴장들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장사 못하니까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빨아들이는 제조업 공장과 미국이 빨아들이는 그 전기 관련된 인프라와 미국이 빨아들이는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과,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제 만약에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다루게 되면 어떤 게 또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 네트워크와 연결된 추상적인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추상적인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 아식 채굴기라는 ASIC 채굴기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체적인 구상화된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추상화된 네트워크거든요. 근데 원래 그러면 이 네트워크의 본질은 사실은 이 추상화된 네트워크죠. 근데 이 추상화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우리가 체감하는 구상화된, 구체화된 겉모습은 이 아식 채굴기라는 컴퓨터들이에요. 근데 현재 이 비트코인 그 해시레이트, 그 점유율은 미국이 60%인데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하드웨어는 중국이 100%예요. 98% 정확하게는. 100%라고 봐도 무방해요. 어디 가가지고 채굴기 뭐예요? 그러면 다 대부분 중국산 채굴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항상 의심하는 게 이 하드웨어가, 중국산 하드웨어가 전 세계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하드웨어에 뭘 심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백도어를. 뭘 심어놨다. 근데 유사시에 얘네가 그 백도어를 가동시키면은 우리가 이제 사이버 안보를 뺏길 수 있다. 중국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거 뭐 기계 뜯어보고 뭐 하면 알 수는 있는데, 이제 이 명분일 수 있죠. 이제 어떤 실체적인 어떤 그 실존적인 위협이 아니라 그냥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제 공포나 명분일 수 있는데, 옛날에 화웨이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걸 다 몰아냈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몰아내지 못했지만, 그렇다면 그 중국산 아식 채굴기를 미국 내에 있는 채굴장에 있는 아식 채굴기 하드웨어를 전부 다 이제 미국산으로 또는 동맹국들의 제품으로, 독일 제품이나 이제 한국 제품, 일본 제품 등등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에 있는 국영 그 R&D 연구소에서 이제 미국 제품으로 연구를 해서 하드웨어를 만들고, 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 정부가 이제 국방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올해 국방 예산이 2026년 국방 예산이 1조 달러인데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1조 5천억 달러예요. 50%가 늘었어요. 원래 오빠 법안에 OBBA, One Big Beautiful Act라는 오빠 법안에는 원래 그 초안에는 1,000억 달러인가 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최종 수정안에는 이제 1조 5천억 달러인데,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바꾸는 방법들을 보면 1조 1천억 달러, 이제 오빠 법안에 올라와 있는 법안은 이게 이제 통상적인 국방 예산이라고 해서 이제 매년 쓰는 예산이거나 이제 하는 방법이고, 3,500억 달러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자동차 산업에 쓰기로 했던, 또는 친환경 산업에 쓰기로 했던, 또는 복지 예산으로 쓰기로 했던 거를 일부 이제 땡겨오는 거예요. 등등의 방법으로 3,500억 달러를 증액한 국방 예산안이 국가수권법상에 올라와 있어요. 1조 5천억 달러로. 근데 그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나 또는 채굴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낡은 미국의 이제 사이버 네트워크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장에 쓴다 이런 건 없지만 미국의 사이버 인프라를 이제 현대화하는 데 쓰는 예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예산이 책정돼 있다는 거는 이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채굴기를 다 이제 국산으로 바꾸겠다. 근데 이 예산이 통과됐는데, 채굴기를 다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연관된 비트코인 액트나 비트코인 클래리티 액트나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그것과 연관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거 연관된 모든 법안이 통과가 돼야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이거를 국방 예산을 논의할 때 연관된 법안들로 끼워 넣어서, 이게 그냥 패키지로 그냥 이게 하나의 열차거든요. 은하철도 999예요. 그럼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메텔이나 철이나 이 승객들은 그냥 통과되는 거죠. 열차가 통과가 되면. 네, 이 승객들이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8가지 법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그동안은 이게
금융자산이야라고 이제 논의가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변동성이 심하고 조금 위험한데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했죠. 민주당의 논리와 월가의 논리가.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국방부가 야 봐라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란 적성 국가가 지금 달러 패권을 실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그거가 강력한 수단이 이 위안화하고 비트코인이야.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국가안보자산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 그렇게 돼서 국가안보자산 다루는 순간 이 모든 반대 논리가 야 이거 변동성이 커서 금융자산으로 안 돼. 그거 금융자산이 아니라 국가안보자산이거든. 반대 못하죠. 반대하는 순간 이때부터 이제 미국의 너 그러면 미국의 국가안보 이거 사이버 국가안보 이란한테 뺏겨도 돼? 달러 패권 위협 이거 지금 달러 패권 무너져도 돼? 그럼 니네가 제일 고달프잖아 월가가. 달러 패권은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거 우리 그냥 손 놓고 있을까? 어떡할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은 더 이상 얘기 못하죠. 민주당도 명분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8가지 그 수정안 끼워넣기 법안 중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상원의원이 대표적으로 클라레트 액트나 지니어스 액트에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에는 이제 나중에는 동의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신분 인증과 돈 세탁 방지 이런 것들 민주당스러운 여러 가지 규정들을 오히려 이거를 막지는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했던 그 항목들을 오히려 끼워 넣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지니어스 액트에 찬성했던 굉장히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반크립토 진영의 민주당 의원이에요. 근데 이 민주당 의원이 이거를 패권 자산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세탁 방지라든지 또 신분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한 비트코인만 우리가 보유하자라는 법안을 지금 그 국방수권법에 끼워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민주당이 이 관련된 법안들을 막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막는 것보다는 수정안을 끼워 넣어서 민주당이 원하는 걸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방증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국방수권법상의 수정안으로 이제 앞으로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다룰 때에도 이제 국적, 채굴장의 국적, 그다음에 범죄인들이 이걸 어떻게 채굴한 건가, 그리고 신분 인증이나 돈 세탁 방지 이를 통과한 건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이런 조건들에 맞는 건가? 이런 거에 맞는 비트코인만 우리가 사이버 안보자산으로 보유를 하자. 이건 절충안이죠. 이제 못 막는다. 안보자산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에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자격을 갖춘 채굴장 또는 채굴 사업자 또는 국가 또는 이제 그 요건을 갖춘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예를 들어서 마두로가 범죄로 만약에 마약 팔아가지고 한 거다? 그럼 이거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포함시켜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라 그거예요. 이 범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거를. 그럼 범죄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아동을 노동력을 착취해서 채굴한 비트코인이다. 이러면 이런 거는 보유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자산은 이 세상에 인류가 어떤 중앙집권화된 제도를 끌고 갈 때에는 탈중앙화된 자산 자체가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한번 밟아서 없애거나 결국은 제도권이 채택하거나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제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제 팩트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점유율을 높였을 때 이게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자산이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자산이다. 라는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자산이라는 본질과 미국이라는 행정부가 점유율을 높였다라고 하는 이 중앙화됐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그러면 정면 상충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네트워크의 점유율을 미국이 60%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이 자산을 누군가 컨트롤러블 하지 않다. 탈중앙화된 자산이다라는 이 본질이 어떻게 맞물릴 거냐라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네트워크를 본인들의 의지대로 만약에 컨트롤했다. 그 순간 비트코인의 가치는 거의 제로가 돼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누군가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가 가치가 축적된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는 그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배를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스위프트망, 달러망에서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킨 것처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정 국가나 특정 개인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만약에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순간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했거나 가치를 인정해줬던 모든 사람들은 떠나죠. 탈중앙성이 깨지는 순간 비트코인의 본질은 무너지고 상당 부분 비트코인의 가치는 떨어지거나 제로가 될 거예요. 본질은 그거니까. 근데 만약에 달러처럼 누군가
내 근거에 있는 자산을 탈취해서 만약에 동결한다. 그럼 금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많이.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미국이 점유율을 높였다고 해서 내가 이걸 컨트롤하기 시작한다. 그럼 비트코인은 사실은 기존 인터넷망하고 기존 달러망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컨트롤하려고 이거를 점유한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거예요.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에너지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미국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 선을 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단은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이란 같은 적성 국가가 또는 어떤 특정 개인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막자는 거지, 미국이 이거를 자의적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게임 이론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점유율을 높이냐? 타인이 점유율을 높였을 때 우리의 타격이나 손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내가 타인이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점유하는 거지, 내가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핵무기랑 비슷해요. 너 핵무기 왜 만들어? 쓰지도 않을 거잖아. 중국이 있는데 내가 없으면, 중국이 보유하는데 내가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깨갱해야 되니까 너무 손해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하는 거야. 그럼 중국한테 가서 또 반대로 물어봐. 너 핵무기 이거 왜 만들어? 그랬더니 야, 우리가 없는데 미국이 핵무기 보유하면 우리가 깨갱해야 되니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한테 그러면 니네 둘이 만나가지고 좋게 합의해. 서로 만들지 마. 그러면 국방비 안 써도 되잖아. 너무 잘 알아. 근데 한쪽이 배신할 걸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네시의 균형 이론이고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야, 너 그거 왜 사는 건데? 그랬더니 제가 사니까. 안 사면 내가 손해보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점유하려고 하는 거는 미국이 이게 좋은 자산인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내가 $1,000억 써가지고 100만 개 정도 보유해 두는 게 나중에 가서 $1조 쓰는 것보다는 이익이니까 보유하는 거예요. 네시의 균형은 상대가 있을 때 최적의 이론인데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차선책이에요. 왜냐면은 그 죄수들도 둘 다 자백을 하지 않으면 무죄인데 내가 자백해서 2년에 깜빵을 살아. 근데 바보잖아요. 둘 다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자백해? 옆방놈이 자백할 거니까. 근데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나는 10년을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신하지 않았을 때 손해가 10년이라는 깜빵살이 손해가 내가 배신했을 때 2년의 그 확정된 손해에 비해서 너무 크니까 나는 2년이라는 확정된 손해를 감수하고 10년이라는 손해를 해증해버리는 거지. 근데 둘 다 배신하지 않으면 무죄인데 그럼 이 이익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둘 다 배신하지 않는 이 상황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 달러 패권이라는 이 패권을 지켜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대안화폐를 왜 인정해 주는 거냐? 달러라는 이 화폐가 어떻게 보면 위협받을 수도 있는데 라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이 둘 다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거는 미국이라는 국채를 더 이상 사기 싫은 중국의 입장에서 이 이완을 가지고 이제 탈달러를 하려고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싫은 거고, 달러 패권을 그대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국채를 다른 행정부나 월가가 사주지 않을 때 내가 현재 상황으로는 달러 패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현상 유지는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둘이 합의해서 비트코인이라는 대환화폐를 채택하지 않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야.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이 채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야, 이제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내시의 균형이 이제 최적의 균형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시 게임 이론의 균형점은 수학의 균형점이거든요. 이 균형점 이외의 다른 모든 선택은 손해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외의 싸움은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이 비축 경쟁을 벌이는 이 미래의 상황은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게임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 근데 비트코인이 좋은 거야? 그거 모르겠어. 그건 나중에 가서 따지고 일단 우리가 보유하자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봐. 이거를 지금 판단 딱 한 거거든요, 미국은. 그렇다면 이거는 자연법칙하고 똑같아요, 수학은. 이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판단한 유일무이한 균형점을 모르거나 부정한다. 그럼 우리는 나중에 가서 반대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거나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나중에 가서 지금 예를 들어 미국이 100만 개 비워하는데 지금 $1,000억 든다면 10만 개 보유하는데 $100억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만 개만 우리가 그 100억 달러만 들여가지고 10만 개를 보유하면 우리는 이 게임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이익을 봐요. 손해를 안 봐요, 최소한. 근데 앞으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막 비축 경쟁 해가지고 다 사들였어. 더 이상 살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없으면 이제 그 네트워크에 참여를 못 해. 그러면 10배, 100배, 막 1000배를 들여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면은 좀 기다려 봐야지. 근데 내시 게임 이론으로 미국이 판단했다는 그 똑똑한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국방부에 있는 펜타곤에 있는 그 똑똑한 애들이 모여서 이거는 필연적인 균형점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무조건 간다. 네, 무조건 간다고 미국 애들이 브레인들이 판단한 거야.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 브레인들이 훨씬 똑똑하죠. 근데 미국의 브레인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우리 브레인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야, 이거 미국 애들이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걔들은 원래 좀 멍청하고 좀 그런 애들이잖아. 무시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 미국의 브레인들이 이렇게 판단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우리 브레인들도 우리의 국방부에 있는, 또는 우리 국회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국방위원회 위원들,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들이나 지금 청와대에서 브레인들이 미국이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미국은 정말 무지몽매하고 바보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비용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라고 판단하는 게 옳을까? 라는 건데, 내시 균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 균형점이다.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제2의 균형점이라고는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봐라. 최근에 이제 그 애덤 백이라는 그 사이버펑크 그 엔지니어를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뉴욕타임즈가 이제 외부 그 프리랜서를 통해서 대해서 투표를 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네,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럼 일단은 지금 현재 국면이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냐? 아니면 미국이 비축 경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현재 2,100만 개 중에 2,000만 개가 채굴됐어요. 그 중에 400만 개는 그냥 유실됐다고 봐요. 지금 전문가들은. 그럼 1,600만 개가 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을 만든 엔지니어가 110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500만 개는 그냥 없는 거로 봐야 돼. 왜냐면 그걸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걸 내다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걸 만든 사람이 내가 이걸 먹튀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옛날 ICO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코인을 만든 사람이 ICO 내가 팔고 먹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걸 아는 순간 투자자들이 총각 칼 갖고 가요. 그래서 빠른 사람들은 내가 먹튀하면서 무슨 뭐 텍스헤븐 같은 어떤 선물을 가가지고 이제 그 펀치 먹으면서 몰래 숨어 살아야 돼요. 지금 코인 발행해서 그렇게 발빠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지금 코인 발행한 사람들은 자기 거 못 팔아요. 발행자들은 자기 거 파는 순간 먹튀라는 거를 시장에 알리는 거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110만 개를 못 팔아요. 그거 파는 순간 이제 비트코인 먹튀하는데 끝났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110만 개가 담긴 그 개인 지갑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500만 개 묶여있다. 그럼 1,500만 개밖에 없다. 4분의 1이 없다. 근데 1,500만 개 중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막 무슨 ETF 시장에서 또는 개인 시장에서 또 OTC 시장에서 막 유통되는 거가 대략 봤더니 대략 한 300만 개 정도가 유통이 되더라. 근데 미국이 지금 100만 개를 보유하려고 한다. 근데 이미 범죄인들한테 뺏은 게 법무부에 있는 게 지금 한 100만 개쯤 된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액트를 통해서 100만 개를 보유하는데 200만 개를 보유하는 거예요. 그럼 또 200만 개가 또 잠기는 거죠. 20년 동안 안 팔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또 200만 개가 잠겨요. 그러면은 1,500만 개 중에서 또 1,300만 개잖아. 그럼 그 중에 움직이는 거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200만 개 정도 유통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중국이 비축 경쟁해가지고 또 100만 개를 또 이상을 또 묶어놔요. 그러면 또 200만 개 유통되다가 또 100만 개 유통되다가 계속 줄겠죠. 국가 간에 또는 기관 간에 비축 경쟁하면 이 기관이나 국가는 장기 보유할 거기 때문에 이 유통 물량이 100만 개, 50만 개, 뭐 30만 개 줄겠죠. 그러면 지금의 10분의 1로 만약에 줄었다. 근데 수요는 비축 경쟁하고 개인들이 또 따라가게 되면 수요는 폭증한다. 근데 공급은 지금에 비해서 5분의 1, 10분의 1을 준다. 가격은 폭등하는 거죠, 이럴 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라.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애덤 백을 왜 뉴욕타임즈가 지금 하필 이 4월 달이라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특정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뉴욕타임즈의 보도도 뚜렷한 증거는 없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따져보니 4만 3천 명인가 3만 4천 명인가 해서 이제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조금씩 빼나간 거예요. 3만 4천 명 중에 후보 중에 예를 들어 살아있는 사람, 일단 죽은 사람은 빼야지. 죽은 사람 다 빼.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그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하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는 일단 영국인이다. 그러면 이제 비영국인 다 빼고.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50대일 거다. 왜냐면 그가 쓰는 단어나 글을 쓸 때 어떤 그 무의식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한테는. 근데 그가 쓰는 어휘 또는 그가 쓰는 이 타이핑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50대다. 또는 그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사이버 네트워크의 어떤 기술적인 지식을 봤을 때 그는 최소한 50대 엔지니어다. 라고 하면 이제 나이 또 안 맞는 사람은 다 빼고. 이 사람이 그 타이핑을 했던, 그 애덤 백이 타이핑을 했던 그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영어에는 그 하이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넣는. 근데 이게 이제 뭐 고유명사냐 아니면 대명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하이픈을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는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규정에 맞춘 것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규정에 안 맞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문법적으로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거를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더라. 네, 이거는 이제 무의식적인 버릇이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증거잖아요. 근데 문법에 안 맞는 하이픈을 동일하게 쓰는 게 이제 애덤 백이라는 거고. 그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영국의 작가들은 지금 50대 정도가 되는 그 70년대생 이후의 작가들이 이 타이프로 처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또 컴퓨터가 나오면 또 컴퓨터 자판을 때릴 때 그 마침표를 찍기 전에 최종적인 그 알파벳과 마침표 사이에
이 두 칸을 띈다고 해요.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교정 룰이 있었다고 해요, 영국에. 근데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랬다고 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그 커뮤니티 상에서 글을 올리는 거 보면 항상 그 마지막 알파벳과 마침표 사이에 스페이스가 두 번 스페이스가 있다고 해요. 근데 애덤백이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황들을 가지고 후보들을 하나씩 빼고 나서 보니까 최종적으로 6명이 남았는데 그 6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할피니하고 또 몇 명이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할피니는 예전에 무슨 어떤 루게리인가 무슨 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고, 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메신저를 올리는 그 실시간에 그 특정한 인물들은 다른 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활발하게 SNS상에서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실시간으로 글을 올릴 때 이 사람들은 그 온라인상에서 부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 증명이 됐어요. 알리바이 증명이 됐어. 부재 증명이. 그래서 다 제외가 된 거야. 그리고 다 빼고 나서 보니까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남는데 그게 아담백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1년간에 걸친 탐사 보도를 통해서 이제 캐리 로우라는 원래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저널의 탐사 보도 전문 기자였는데 이제 테라노스라는 그 피 한 방울 가지고 모든 사람의 질병과 미래에 예측되는 질병을 예측하는 스타트업으로 IPO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은 게 사기라고 했던 걸 탐사보도에서 유명해진 캐리 로우라는 기자인데,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에다가 기사를 쓴 게 프리랜서로 쓴 건지 아니면 뉴욕타임즈 소속인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기자가 쓴 기사예요. 근데 저는 이 기자가 쓴 기사가 맞다 틀리다 보다는 왜 뉴욕타임즈가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추론을 통해서 애덤백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특정했을까? 저는 그 뉴욕타임즈의 의도가 훨씬 더 왜 팩트 여부보다 뉴욕타임즈의 이제 숨겨진 전략과 의도가 뭐냐? why. 뭐 철지났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세팅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덤백이라는 인물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특정됐을 때 이게 비트코인 생태계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보면은 그 상황이 그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의도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봤을 거예요. 애덤백이라는 인물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우리가 특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매체인 뉴욕타임즈가 애덤백이야 라고 딱 특정했을 때 펼쳐지는, 그 이후에 펼쳐지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주는 어떤 임팩트를 분명히 알았을 거고, 그 상황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 뉴욕타임즈가 의도한 전략 또는 이제 의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애덤백이라고 특정됐을 때 애덤백의 삶은 무너져요. 왜냐면 뉴욕타임즈라는 데가 이렇게 철저하게 1년간 통해서 분석을 해서 특정했다. 그렇다면 일반 대중들은 당연히 애덤백이라고 생각할 거고, 옛날에 HBO나 뭐 BBC나 이제 몇 번 특정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뉴욕타임즈가 특정했을 경우에는 또 많이 달라지는데, 일단 애덤백은 지금 사는 게 아닐 거다. 맨날 전화 올 거고, 친척들한테 뭐 나 돈 좀 필요한데 돈 꺼달라고 할 거고, 좀 불안해서 못 살 거야. 애덤백은 부정했죠. 아니라고. 근데 그 부정하는 뭐 손짓 동작, 눈동자의 움직임, 떨림 이런 거로 봤을 때 아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소설도 아니고. 근데 기자가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저기 부정할 때 저는 애덤백이 나는 아닙니다라고 할 때 뭐 왼손이 뭐 떨렸다, 뭐 눈동자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다, 이런 걸 가지고 뭐 범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뭐 애덤백이 맞다, 뭐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뭐 이제 반응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뉴욕타임즈가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로 이번 애덤백이라는 인물을 특정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인 매체가 이게 지금 추론이거든요. 팩트가 없어요. 저는 언론사에서 가장 연구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뉴욕타임즈라는 매체가 팩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기자가 추론한 거를 직접 썼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전문가가 이렇게 발언했다. 뭐 he says라는 거 많이 하죠. 인용해서. 이게 이제 보통 매체가 쓰는 건데, 프리랜서건 소속 기자건 어쨌거나 그 라이터가 추론한 걸 그대로 쓴 거예요. 뉴욕타임즈가 왜 어떤 애들 가지고 했는가? 아니면 이게 단지 그냥 가십거리로 이거 내고 나면 유료로 뭐 엄청나게 신문 팔리겠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이슈는 아니잖아요. 이게 가십거리 이슈는 아니잖아요. 엄청난 패권 자산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세팅을 하고 있고, 월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탐탁지 않은 상황이고 한데, 어떤 특정인을 110만 개의 지갑을 가진, 110만 개 비트코인에 담긴 지갑을 가진 특정인으로 딱 특정했다. 그럼 그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긍정적일까? 사토시 나카모토 특정되는 게 비트코인 생태계에 긍정적일까? 긍정적이라고 추론되는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종교라는 거는 그냥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어떤 상호 의존적인 자산인데, 내 머릿속에도 있고 이제 피디님 머릿속에도 있으면 그게 이제 서로 의존해서 자산이 되는 건데, 어떤 예수님이 특정인이라고 확정이 한번 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어떤 판타지나 어떤 신화적인 어떤 성스러운 대상이 갑자기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그냥 나처럼 똥 싸고
밥 먹는 그냥 특정인이야. 그럼 일단 어떤 권위나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판타지라고 하는 데서 생기는 내가 실체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형성됐던 모든 자산은 무너지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실제로 원했던 거는 이거를 인간이 만든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된 인간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더 특정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명성으로 또는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숨었는데 이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건 인간이 만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걸 세상에 알렸을 때 이게 비트코인 생태계에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치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로 지금 가치가 커가고 있다는 거에 타격을 주죠.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는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컴퓨터 네트워크니까 누군가 만들었겠지만 이제는 그거를 떠나서 이게 이제 그 모든 예술 작품이 마찬가지듯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작가의 손을 떠나야만 이게 작품이 되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이 아트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행위 예술을 한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자기가 익명으로서 이 세상에서 존재가 지워져야 비트코인이라는 수학적 알고리즘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행위 예술을 한 건데 어떤 예술가의 행위 예술을 굳이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끄집어내서 만약에 이게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게 이제 사회 시스템에 굉장히 안 좋은 이제 폭력인데 사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명분이에요. 왜냐면 누군가한테 세금을 걷어서 누군가를 희생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권력에 집중하던 권력은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행복에 부합한다면 한 사람의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 정보를 특정하는 게 좋죠. 이건 그냥 사회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지금 이걸로 이득 보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 비트코인 생태계 전체에도 이득이 안 되고 이거를 그냥 정보나 어떤 가십거리로 확대 재생산하는 일반 대중에게도 별로 이득될 게 없어요. 그렇다면 특정 누군가한테 이득이 된다는 건데 그게 도대체 누굴까? 애덤 백이라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110만 개의 지갑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성장하고 뭔가 자리 잡아가고 제도화되고 이제 사이버 안보 자산이 되는 뭔가에 불만이 있는 어떤 누군가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건 특정인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사회계약적 폭력의 명분도 없어요. 그럼 이건 처벌받아야 돼요.